자, 마지막 A조고요. 네. 또 대한민국이 속한 조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번 개최국부터 보자면은 멕시코입니다. 피파 랭킹 15위고요. 최고 성적은 70년 월드컵 그리고 86년 월드컵 8강이 되겠습니다. 네. 뭐 항상 멕시코 하면 이제 저번 대회에서는 물론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실패한 거죠. 그렇죠. 16강 공무원이라 부를 정도로 16강은 거의 무조건 가는 전력의 팀이었는데 저번 대회가 좀 굉장히 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팀으로 조별 예선은 항상 통과했기 때문에 이 점을 또 경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여태까지 꾸준히 좋은 모습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멕시코가 되겠고요. 감독으로 가보자면 하비에 아기레 이강인 선수를 지도했던 분이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던 감독이고 멕시코로는 이제 02년, 10년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성공시켰던 감독으로 멕시코 대표팀 전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유럽 내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감독이고 또 마요르카 시절에 보여줬던 그 단단한 수비를 토대로 한 모습은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요르카로 코파델레이 결승에 진출시키는 등 토너먼트에서도 역시 저력이 있는 감독이고 그리고 이 감독이 좀 특이한 게 일본 감독 경험도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주요 선수로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은 가장 유명한 선수는 플럼의 나울 히메네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계속 대표팀에서 레귤러 주는 주전 공격수이고 이 선수의 공중볼도 위협적이고 거의 공격수한테 필요한 많은 조건들을 가진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도 지난 친선전에서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그때 골 먹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합니다. 네. 다만 최근 리그에서 2달째 골 침묵 중이긴 한데 또 대표팀 가면 잘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리그에서 골 침묵 계속되고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짝을 이루는 공격수가 산티아고 히메네즈, AC 밀란 소속 선수인데 뭐 이 선수가 이제 페노르트에서 아주 좋았고 네. 그 활약을 바탕으로 밀란으로 이적하긴 했는데 성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밀란이 안 좋았을 그 정도가 아니라 밀란 팬들이 아주 욕을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그냥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선수다라고 욕을 하던데 이 선수의 장점은 이제 왼발 선수고 거의 뭐 육각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왼발킥이 좋고 득점 능력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밀란에서 이제 공인 먹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밀란 팀 자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성적이 좀 놀랍긴 하네요. 네. 16경기에서 이제 896분 이번 시즌에 리그 내에서 뛰었는데 빵골이요. 네, 그래가지고 밀란 팬들이 정말 욕을 하고 심지어 이제 훈련장에서 이제 팀 내 주목받던 유망주였던 아사리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팀의 해악을 입히는 행동을 했기에 더 화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름값에 비해서 실망의 활약이 부진하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정도로 국대에서는 또 나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선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선발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톱을 히메네즈 2명이 좀 이룰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 스트라이커들 살펴봤고 그리고 측면으로 가보면 이제 훌리안 퀴니오네스라고 이 선수가 카타르랜다 그 사우디죠? 사우디 리그. 네, 맞아요. 저는 이 선수 요주의 인물이에요. 이 선수가 요주의 인물을 생각하는 게 알카시디에 뛰고 있는 선수고 리그 31경기 33골을 넣은 골 되게 많이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리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날두 막 이런 선수랑 비비고 있어요. 득점 기록을. 그 정도로 리그 내에서 굉장히 폼이 좋은 자원이고 멕시코에서 가장 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윙포워드고 득점 능력이 장점입니다. 확실히 뭐 당연히 사우디 리그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냥 어떤 리그든 이 정도 득점력이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고 있는데 잘한 이거를 못한다고 포장하는 게 너무 좀 아쉽고 이 선수 득점 1등이네요. 네. 리그 득점 1등. 그 밑으로 이제 아이번 톤이 32골, 호날두 28골입니다. 호날두를 밑으로 깐 남자. 신두영을 밑으로 깐 남자. 그렇죠. 심지어 이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도 2득점밖에 없는데 필드골 31골을 넣었다는 점은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윙쪽에 위치한 선수지만 득점력이 또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중원 쪽으로 가보자면 이제 웨스트햄에서 뛰었던 알바레즈가 가장 주목이 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선수가 가장 수비진 미드필더진 내에서는 가장 네임밸류 있는 선수일 텐데 경험이 풍부한 수미 센터백 선수고 다만 월드컵 앞두고 큰 부상을 당해서 3달간 뛰지 못한 채로 네. 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이제 최근에 평가전을 시야간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치핏이 변수일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뭐 그리고 뭐 웨스트햄 시절에도 그랬지만 기동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 그렇죠. 그 약점을 어떻게 좀 전술적으로 혹은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질베르토 모우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사실 윙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저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08년생 신선 윙어고 이 선수가 1대1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낮은 무게 중심과 드리블로 1대1 돌파를 자주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다만 좀 개인 플레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또 제 패스 언제 하지 할 정도로 드리블하다 뺏기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반면 그 점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그래도 주전 선수는 아니니까. 네. 근데 조커로 들어오면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해. 어쨌든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한두 장면으로 벗겨내서 뭐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클럽 팀과는 다르게 또 굉장히 무서운 1대1 돌파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요한 바스케스라고 어쨌든 세리에에서 뛰는 또 선수도 있네요. 네, 세리에 5시즌 차로 뛰고 있는 왼발 센터백이고 작은 키 185cm에 비해서 세트피스 득점 능력이 장점인 좋은 선수입니다. 빌드업 능력도 좋고요. 뭐 그리고 이제 반가운 이름인 오초아도 있긴 한데 뭐 주전 아니겠죠? 네, 이 사람은 이제 3옵션급 거의 뭐 치어리더급으로 가는 셈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의 업적이 하나 남아있긴 해. 월드컵 6회 출전이 남아있긴 한데 뭐 그리고 일단 최근 평가전에서 후반전에 좀 나오긴 했어요. 그때 주전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주전은 만약에 이제 경기가 잘 풀리면 언젠가 한번 이제 약간 서비스로 업적작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콜롬비아랑 일본이랑 했는데 콜롬비아 거의 승리를 확정짓고 나서 이제 자신의 서드 키퍼를 이제 최고령 기록 세우려고 투입시켰던 전적이 있어요. 네. 마패를 당해서 안 된다. 한국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다.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랑 경기를 맨 마지막에 하나요. 남아공이랑 하네요. 네, 두 번째 경기를 멕시코랑 하고요. 그거를 당하기 싫으면 한국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라도 만약에 이제 멕시코가 이제 우리랑 경기에서도 승리를 확정시키고 1차전도 이긴다면 뭐 2승이면 솔직히 거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패를 박을 수 있다. 2대0 이상 하면 한다고 봅니다. 어느 경기에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 기록에 남겨서 안 됩니다. 수치를. 근데 어쨌든 경기를 뛰고는 있으니까 네. 경기를 이제 뭐 당연히 아예 막 못 쓰는 선수를 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는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절은 라울 앙헬이라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뭐 오초아가 나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마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딱 교체로 투입되면 우리가 마패를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거 축구 망신 당하겠구나. 우리가 좀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아 선수인데 레알 유스 출신의 미드필더인 이제 피날고 이 선수는 뭐 FM 그러니까 풋볼 매니저 게임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텐데 옛날에 되게 포텐이 좋았어요. 맞아요, 이 선수. 굉장히 좋은 평가를 게임에서 받았던 선수인데 어쨌든 뭐 그 이후에는 그 기대만큼은 크지는 못했고 현재 베티스 소속이고요. 멕시코 대표팀으로 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라리가 출신 미드필더가 있다는 점은 멕시코 대표팀이 있어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확실히 좋은 선수고 뭐 그리고 생각보다 또 터프하게 수비도 하는 선수라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자국 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또 멕시코 리그가 또 되게 또 세잖아요. 네, 세고 어쨌든 자국 리그 자체가 수육 파이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못한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대해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다루지 못합니다만 여기 정말 좋은 선수가 많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유럽파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멕시코 리그 소속 선수 피네다도 셀타비고에 있었고 뭐 이제 저희 다루지 못했지만 로모 뭐 이런 선수들 굉장히 다 좋은 선수들이 하나씩 다 뜯어보면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주목할 만한 저희가 어쨌든 이름을 들어보실 만한 선수 위주로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런 선수들 이외에도 확실히 좋은 선수들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1차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차전 경기를 보면서 좀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1차전이 남아공이니까
사실 좀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그래서 남아공전부터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은 환경이 이 팀에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또 고지대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기사들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홈팬들의 응원이 있다는 점은,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응원을 올 텐데 그 점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고, 특히 고지대 경기에 이점을 가진다는 점을 저희가 이미 말할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이 사실 멕시코가 뭐 익숙한 동네는 또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야 좀 가본 선수들이 많을지도 몰라도 멕시코는 좀 쉽지 않긴 하거든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 갔을 때 이거 데뷔하러 가는가 했는데 멕시코에서 전 경기를 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또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강점이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우리가 고지대에 적응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긴 했지만 여긴 적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네 동네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멕시코 역시도 저점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팀이었었기 때문에 뭐 지난 월드컵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번 대회도 뭐 여러 가지 막 부상도 악재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최저점은 보장돼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저도 어쨌든 저점 방어 확실한 팀이고 토너먼트 조별 총괄은 기본 빵으로 한 팀이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멕시코는 좀 한국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리 입장에서 좀 가장 이 조 내에서 부담스러운 상대고 솔직히 아마 호미점도 있고 A조에서 1등으로 가지 않을까. 네, 뭐 그건 뒤에 저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강력한 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사실 공격진의 개인 능력도 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선수들이지만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막 그 로사노 이런 우리가 아는 선수가 있었는데 뭐 그런 선수들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아까 퀴뉴네스나 이런 선수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는 알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측면 풀백들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고 수비할 때 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부담스러운 팀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평가전을 지난해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리고 약점으로 넘어가 보다면은 확실히 전력 자체는 좀 약해졌어요. 한창 때의 멕시코보다는. 네, 한창 때 멕시코는 이제 치차리토 이런 선수들이 뛰었던 팀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는 온 멕시코가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최국이긴 하지만 뭐 그리고 조를 굉장히 멕시코 입장에서 잘 뽑긴 했지만 그래도 한계점은 좀 명확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고점은. 그렇죠. 그리고 최전방 선수들의 폼이 역대급으로 나쁜 월드컵이긴 해서 뭐 그렇죠. 두 히메네즈가 있는데 둘 다 안 좋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한 선수는 이제 2달째 골을 못 넣고 있고 한 선수는 한 시즌째 못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최전방에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멕시코는 뭔가 공격수는 강한 팀이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옛날부터 이름은 계속 들어본 선수들이 공격진에 한두 명씩은 꼭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당연히 뭐 이름값이 있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폼이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멕시코 하면은 최근에 이제 부상 이슈들이 가장 좀 크게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주전 골키퍼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초아가 그래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루이스 말라곤 키퍼가 원래 주전 골키퍼였는데 이 선수가 부상을 남으면서 월드컵에서 낙마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뽑힌 3명의 키퍼는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키퍼가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평가전은 이제 최근에 3경기를 치렀는데 가나와 2대0 승리, 호주와 1대0 승리, 또 세르비아를 5대1로 대파하면서 최근 성적은 되게 좋습니다. 솔직히 뭐 가나, 호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전 세르비아가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세르비아가 이렇게 5대1로 두드려 맞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녹이는 거 보고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흥미로웠던 게 톨루카가 이제 한 2,500m인가 엄청 높은 고도에 있는 초고지대군요. 그러니까 백두산 위인데 거의 백두산 위에서 축구를 하는 셈인데 거기서 경기를 치르면서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너네들 그래 고지대 적응해. 우린 더 높은 곳으로. 우리는 고지대로 가겠다. 어쨌든 거기는 뭐 당연히 숨쉬기 더 힘들 거니까. 거기는 숨쉬기도 힘들고 어쨌든 공 자체가 더 나간다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공개 저항이 적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싶은 곳으로 차면은 그게 더 나간다. 그래서 약간 드래곤볼에서 나왔던 중력 20배 훈련 막 이런 것처럼 더 심한 고지대로 가서 훈련을 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리고 최근 친선전에서 9경기 2실점으로 되게 좋네요. 수비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잘하는 거는 좀 그렇죠. 진짜 아기레 감독이 팀을 잘 만든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살짝 불안한 모습도 좀 있었는데 확실히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팀이 좀 완성된 느낌을 받았고 뭐 A조 내에서는 진짜 확실한 탑독의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결과 예상 한번 해보죠. 아쉽지만 조 1위. 1위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승 가느냐가 좀 쟁점일 텐데. 근데 뭐 일단 토너먼트는 무조건 가는 거고 뭐 1위도 거의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전 토너먼트 단계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그러니까 한 16강 정도지 않을까. 뭐 어게인 16강 그 정도. 32강. 뭔가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팀 기세가 3위 팀 중에 잘 고르면은 또 1위 하면 아마 멕시코에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고지대 이점이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별예선 좀 조만간 보여줄 거 동의를 하고, 하지만 토너먼트는 32강의 조주에 또 걸릴 것 같다. 근데 저는 1등 가면은 32강은 통과할 것 같아요. 만약에 1등을 한다면. 또 멕시코에서 또 계속 하는 이점이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조별에서 몇 승 할 거냐 물어보면은 좀 곤란한 질문이 되겠는데, 아마 뭐 2승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2승 정도. 2승 1무. 1무나 뭐 1패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거는 2승 1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는 확실히 잡을 팀은 잡지 않을까. 네. 변수를 만드는 게 한국이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A조에서 탑독이고 요즘 경기력도 되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멕시코가 되겠고요. 다음 또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 게 왔군요. 자, 이번 포트 대한민국이고요. 피파 랭킹 25위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고 성적은 2002년 월드컵 4강이고요. 지난 대회 카타르에서는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놓고 보니까 되게 세네요. 우리 되게 뭐 우리 센 팀이었네요. 최고 성적 4강. 그러니까, 지난 대회 16강. 피파 랭킹 25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충무키를 하는 입장에서 멕시코 충무키가 있고 이제 다른 곳에서 체코 충무키가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한국 보면은 와우 코리아 이러고 막 4강, 16강 와우 대단해요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솔직히 그리고 피파 랭킹 25위는 진짜 역대급 고점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다만 감독님이 이제 우리의 상당히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 감독이 이제 홍명보 감독이고요. 선수로서는 진짜 완전 언터처블한 레전드시고요. 레전드. 네, 월드컵 3번 출전에 뭐 A매치도 엄청 많이 나오셨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월드컵 브론즈볼을 넘을 사람이 앞으로 나올까? 불안합니다. 브론즈볼을 넘을 그 커리어가 나올까? 일단 4강 가야 되는데. 4강 가고 이제 브론즈볼까지 또 하셨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굉장히 레전드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이제 런던 올림픽 동메달 했었고, 또 울산에서 또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가대표 기준으로 보면은 A 대표팀 기준으로 14 브라질 월드컵 2014년에 큰 실패를 맛본 감독이고 1무 2패로 떨어졌죠. 21세기에서 유일하게 좀 월드컵에 승리를 못 거둔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만회하고자 이번에 감독직을 수락을 했는데, 또 그 과정이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선임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국정감사도 나가고, 진짜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감독이 저는 얼마나 될까? 이걸 보면서 한 댓글을 봤거든요. 그게 너무 뜻깊더라고요. 이게 각 나라에는 각 나라의 홍명보와 정몽규가 있다. 뭐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축구협회는 사실 예전에 메시 은퇴 사건 막 은퇴 선언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도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거기서도 한국 보면 건실한 전력으로 생각하겠지만 속사정은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그리고 감독도 우리가 자세하게 다 언급드리진 못했지만 그 중에 분명히 이제 그 나라에선 재앙인 감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욕하는 감독이 몇 번 있어요. 물론 그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쨌든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까지는 좀 민심이 역대 제가 기억하는 월드컵들 중에는 감독 민심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또 처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사퇴를 해서 급작스럽게 선임된 감독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지만, 감독 자체로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감독이 선임되고 대회를 치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뭐 당연히 아쉬운 소리를 받아야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결과가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런 사람은 처음이니까 제 기억 속엔 처음이에요. 저도 2002년부터 좀 기억을 그나마 좀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뭐 히딩크야 말할 것도 없고 06년 아드보카트도 뭐 결과가 아쉽긴 했지만 그 전까지 되게 흐름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좋은 흐름이 있었고 106년 뭐 허정무는 뭐 되게 좋았고 결과가 좋았고 홍명보 감독도 그때 14년에 갑작스럽게 선임이 돼가지고 동정 요론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어요. 어쨌든 그때는 동메달도 따고 그랬던 감독이니까. 진짜 어메이징했던 게 그때는 갑자기 이제 최초의 예선용 감독이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18년도 신태영 감독이 갑자기 들어온 슈틸리케 사태도 있었고 그런 사태가 있어서 네. 어쨌든 근데 그나마 가장 민심이 안 좋았던 게 벤투호였긴 하네요. 근데 벤투호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말은 많았지만 성적으로 사실 그거를 까진 않았죠. 그냥 강인이용 안 쓴다 이 정도였지. 그러니까 이런 수지가 나는 저 감독을 그러니까 당장 내보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드컵 저 감독이랑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러니까 민심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 이 정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서 그래서 좀 많이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당연히 뭐 다 감독보다는 선수의 영향력이 큰 게 스포츠긴 하지만 또 최근에 쿠링 브레이크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감독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아쉽긴 하지만 뭐 이미 정해진 거고 일주일 남았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편집해서 내보내면은 한 며칠도 안 남았겠죠. 그렇죠. 저희 예상으로는 한 2일 정도 남은 시점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네. 일단 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본인의 말대로 어떻게 뭐 증명하면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 네. 물론 이제 그렇죠.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만약에 이제 성적을 낸다면 그 성적에 대해서는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성적을 낸다면. 네. 그래서 뭐 다시 명단 그렇고요. 얘기로 돌아오자면 감독 얘기 해봤고요. 명단은 솔직히 평균 전력은 역대급이지 않나 싶은데 주요 선수만 봐도 일단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부터 출발을 하면은 뭐 일단은 골수가 이번 시즌에 뭐 많지는 않은데 어시스트가 되게 많아요. 네, 저번 시즌에는 골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도움 쪽으로 전직을 하셨더라고요. 시즌 벌써 이제 반밖에 안 했는데 15개를 그래서 이론상 시즌 30도움이 뭐 가능한 정도. 물론 이제 이게 챔피언스리그 합친 기록이긴 합니다만 사실 어시스트 부분에 있어서 좀 눈을 떴고 그리고 이 팀 자체가 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LAFC 자체가 그래서 득점력은 뭐 최근에 평가전에서 득점도 하기도 했지만 뭐 엄청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졌어도 손흥민이 최고예요. 득점력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 최고의 공포 제작 능력을 가진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은 이 대회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동근이가 그 한국 얘기 초반에 약간 외국 축구 분석하는 방송에서는 우리 되게 좋게 평가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네 바이에른 손케 조합, 파리 챔스 우승 멤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제 체급이 높다. 그래서 네. 뭐 뒤이어 얘기할 또 이강인 선수 사실 챔스에서 많이 못 뛰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데 근데 어쨌든 리그에서 충분한 시간을 또 소화를 해줬고 솔직히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는 저는 표현은 이강인 선수한테 안 맞지 맞아요. 않다고 생각을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리그에선 계속 뛰었어요. 챔스 결승에서 못 뛰어가지고 뭔가 좀 벤치 이미지가 있지만 리그에서 막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뭐 그리고 최근에 친선전 나왔을 때도 폼이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저는 이강인 중심으로 사실상 에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전술 3-4-2-1이죠. 뭐 어쨌든 그 전술이 이강인한테 완전 100% 맞냐?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어떻게 활용을 해도 잘하는 선수니까 그거 우리가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팀 내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도. 자 그리고 수비진으로 가면 역시 김민재. 민재요. 민해에서 뭐 주전은 아니지만 1번 주전은 아닌데 뭐 이 선수 역시도 리그나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래도 괜찮은 시간에 활약을 했었고 3번이긴 하지만 그 위에 선수들이 우파메카노랑 요나단 타기 때문에 뭐 밀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김민재 선수가 이번 대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김민재 선수가 그동안 두 번의 월드컵에서 뭔가 100%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임했어요. 그 첫 번째 대회에서는 부상으로 참가를 하지 못했고 두 번째 대회에서는 좀 잔부상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나전에 출전했다가 가나전 때 실점을 했죠. 네. 한국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이제 어쨌든 3옵션 센터백이라지만 경기도 많이 뛰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 감각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뭔가 가장 자신의 온전한 컨디션을 월드컵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뭐 이적 가능성이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쇼케이스가 이강인 선수와 함께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번 대회를 정말 졸지부심하면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비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좀 많이 옆에서 흐르는 볼들을 걷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원으로 가보자면 핵심은 역시 황인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다만 황인범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크게 당한 다음에 최근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괜찮을 거라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뭐 일단은 친선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들을 소화해 줬는데 과연 이제 90분을 정말 최상의 몸 상태로 계속해서 뛸 수 있느냐는 확실히 뭐 의문이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를 좀 치르면서 폼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 중원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되고 많은 맞습니다.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백스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스카스트로프 선수가 또 후반기에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또 리그 내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이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처음 이제 귀화를 시킬 때는 처음 이제 합류를 시킬 때는 대표팀에 뭐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또 분데스리가 주전급 윙백이 생겼어요. 어떻게? 네, 이 선수가 정말 이번 시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른쪽 풀백 뛰다가 오른쪽 윙백 갔다가 갑자기 윙으로 갔다가 중앙 미드필더 뛰다가 왼쪽 윙백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거의 센터백 빼고는 다 뛸 수 있는 센터백 다 뛰는 오른쪽 윙도 봤던 잠깐 몇 분 봤어요. 그럴 정도로 다재다능한 선수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좀 윙백이 아쉬웠는데 물론 이태석 선수와는 좀 다른 유형의 풀백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풀백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주전조로 넣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 또 평가전에서의 활약을 보면 되게 만족스러운 활약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윙백 쪽에서 아쉬웠는데 뭐 오른쪽에 서령우는 어쨌든 평균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고 왼쪽이 좀 아쉬웠는데 왼쪽에 좋은 대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명단 구성을 보면은 카스토프를 어느 정도 왼쪽 윙백으로 생각하고 좀 구성을 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발을 쓰는 왼쪽 윙백은 딱 그 이태석 선수 하나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카스토로프 선수를 윙백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활용하게 된다면 좀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또 윙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쭉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좀 곤란한 지점이 현재까지의 평가전들로 보면은 주전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 정도 말고 누가 주전 나올지 솔직히 좀 많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평가전을 하면서 라인업이 계속 바뀌는데 이제 심지어 이제 리그에서 폼이 좋았던 오영규 선수도 이거 주전조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친선전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화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선수 몇몇들만 딱딱 소개시켜 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 얘기는 1차전 좀 보고 뭐 어떻게 더 좀 자세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홍 감독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서. 물론 말이죠. 이제 뭐 너무 많이 한 얘기 했죠. 뭐 3백 마음에 안 든다. 그냥 4백 가면 안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할 얘기 많은데 뭐 그건 이미 끝난 얘기니까.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거. 트릭쇼가 아닌 이상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갑자기 백포스 이러고 백포스 욕 먹습니다. 오히려. 아니 그럼 그동안 그게 그러고 결과 이상하게 나오면 바로 욕 박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다음에 명단 구성도 그렇고 그냥 백스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을 먹을 거면 그냥 하던 거 하고 욕 먹으라. 그렇죠. 그래서 과정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강점으로 넘어가 보면 확실히 선수들이 공을 잘 차니까 선수들이 축구를 잘해요. 맞아요.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한국 국대에서 가장 2선 이상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 아닌가. 2선 위의 자리의 퀄리티가 가장 좋았던 대표팀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전력을 합치면은 더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최근 폼이 오히려 더 좋은 선수들, 오영규 같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합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선수들의 개인 체급이 되게 높은 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팀에는 손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이런 급의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스타라는 선수가 없긴 하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제외하면 패트릭 시크가 가장 체급이 높지 않나 싶긴 한데, 뭐 그래도 손흥민급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급이. 손흥민 선수급은 아니죠. 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성기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에 비해서도 뭔가 김민재를 넘는 선수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확실히 선수들의 능력이 되게 좋다. 그리고 이 핵심 선수들, 이 핵심 3명은 솔직히 유럽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던, 혹은 경쟁력이 현재 있는 선수들이니까. 최상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 개인 능력으로 따봉을 일단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점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선에 좋은 선수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뭐 황희찬부터 시작해서 이재성, 뭐 이강인, 뭐 기타 등등, 뭐 사실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지만 배준호나 엄지성 뭐 이런 선수들의 능력도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2명밖에 못 쓴다. 우리가 3, 4, 2를 쓰기 때문에. 그게 좀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자리 남는데 한 자리를 누구 쓸지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활용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하면 오영규를 안 쓰냐? 이건 또 아닌데. 그럼 누구 버리지 하면은 그래서 생각이 얽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베스트를 예상을 할 수가 없고. 홍감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손톱을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혼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오영규 선수나 조규성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네요. 정말 최전방 조합도. 상황에 따라서는 혹시나 이재성 선수가 밀려야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막 3선에 활용해 보기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3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재성. 최상의 조합은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인데, 그러면 또 약점이 명확해져서, 그러면 또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거는 또 아쉬우게 되니까. 전술이 약점이다. 네. 그러니까 괜히 3백 전술이 약점이다. 그렇습니다. 안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늦었어. 연결되는 얘기인데, 뭐 카스토르프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윙백 쪽도 좀 아쉽긴 해요. 맞아요. 윙백이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정발 풀백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도 있고, 그리고 윙백이 뭔가 강하진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2-3-1에서 드러날 수 있는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멕시코랑 상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멕시코 쪽 윙백, 그리고 체코랑 상대한다고 봤을 때는 체코 쪽 윙백이랑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체코 쪽도 이제 뭐 초우파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대 팀엔 드리블, 멕시코 특히 드리블 좋은 자원들도 있고 남아공 선수도 빠른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윙백과 저희가 센터백 자리가 그 약점이라고 그러죠. 그 사이가. 그 자리가 굉장히 공격당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백과 왼쪽 윙백과 연결이 되어 있는 왼쪽 센터백 부분이 김준호 선수가 불의의 부상으로 좀 빠지게 되면서 구멍이 확실히 났어요. 최근에는 친선전에서 이기혁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섰는데 빌드업 능력은 확실히 보여줬는데, 킥력도 좋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최근 이제 두 번째 친선 경기에서는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왼발 선수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와 이기혁 선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최근 보면은 이기혁 선수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김태현 선수는 감기 몸살 이슈가 있어가지고 친선전을 못 뛰었어요. 이런. 뭐 물론 이제 감기라는 게 일주일 동안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못 뛰다가 갑자기 이제 1차전 선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않죠. 또 센터백은 90분 다 뛰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아마도 이기혁 선수가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1차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상대 체코의 강한 그 피지컬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것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확실히 뭐 불안한 점으로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필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3백을 쓴 약간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볼 전개는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지만 수비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줄 선수는 좀 부족해요. 네,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드필더가 좀 수비가 좋은 선수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김진규 선수나 황인범 선수 이런 선수 다 이제 공을 좀 잘 차는 유형의 선수들이지 뭔가 수비를 잘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3백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2명을 돌릴 수도 없고 그럼 3백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머리를 굴려서 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그렇다고 스트립백을 쓴다고 만사 형통인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어쨌든 이렇게 3백을 썼던 경기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점은 본선까지 가서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걱정이에요. 여기. 그래서 아마 백승호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최근에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 좀 향상된 능력 어떻게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긴 합니다. 아마 백승호 황인범이 가장 이제 레귤러한 조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백승호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잘 해줄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점 부분에서 아까 감독에 대한 민심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선수들도 이렇게 본인들의 팀이 완전하게 응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안 본다 하지만 사람이 이상 뭐 인터넷 여론이나 지나가다라도 볼 수밖에 없고 뭐 선수들도 굳이 뭐 스포츠 쪽을 막 가서 찾아보지 않아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보이긴 하거든요. 워낙 또 관심도가 높고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다 알고 있죠. 그게 또 어쨌든 이게 뭐 기량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이 가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괜찮을 수 있어도 혹시 이제 경기 중에 위기 상황이 찾아오거나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나 뭐 선제골을 허용했을 때나 이럴 때는 약간 조금 더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특히 그리고 한국 대표팀을 그동안 월드컵에서 봤을 때 이런 멘탈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말 그대로 범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저번 대회에서의 저번 대회가 아니구나. 이제 장현수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동안 받았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선수들이 요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런 도전적인 플레이가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적이 좋지 않으면 또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네요, 어쨌든. 그런 이제 부담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 확실히 뭐 감싸주는 여론보다는 좀 공격하는 여론이 많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뭐 두려움 혹은 뭐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약점으로는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제 친선 경기는 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과테말라 상대로 2연승을 했는데 뭐 피파 랭킹 100위 밑에 팀들이라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은 5골로 좋았는데 과테말라전은 좀 어렵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이동경 선수의 프리킥골로 겨우 이기긴 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경기는 좀 걱정이 안 됐지만 상대가 너무 못해서 그냥 무너졌던 감이 있어서 뭐 큰 의미를 두긴 어렵고 두 번째 과테말라전에서 상대도 좀 압박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한테 연습을 좀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어려웠어요. 전반전에 볼도 사실 잘 못 나갔고 맞아요. 물론 후반전에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후방 라인업에서 공을 풀어나오는 패턴 자체는 좀 더 학습을 아니면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과테말라전이 교훈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나 감독 본인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됐어야죠. 됐어야죠. 네, 됐어야죠. 돼야 사람이지 그게. 그래서 비디오를 열심히 돌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전 라인업이 이제는 좀 1차전부터는 쭉 레귤러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팀이 많아지면서 경기 사이에 일정도 좀 널널해져. 원래는 한 4일 이렇게 붙어가지고 조금 타이튼 그러니까 세 경기를 다 동일 라인업으로 가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32강이랑 3차전 사이는 좀 짧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조별리그 사이에 한 6일 정도 5, 6일 정도 휴식 기간이 있어서 사실 그냥 그대로 계속 가도 돼요. 그렇죠. 사실 선수들 체력이 무리가 없다면 그대로 가도 되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주전 라인업을 일단 코어 라인이라도 확정만 짓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만 놓고 선발 라인업 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요 선수 말고도 이제 한두 자리 정도 빼고는 확실히 좀 선수들이 레귤러하게 조별리그 동안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수비진 라인업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도 좀 일단 뭐 오른쪽은 합니다. 이한범 선수가 웬만하면 좀 출전할 것 같은데 왼쪽 스토퍼 자리가 좀 아직 고민이죠. 오히려 누가 나와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뭐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결과 예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상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때요? 저는 2위. 2위? 네. 2위 할 것 같습니다.
2위로 진출할 것 같고 32강? 32강. 저는 32강이라고 봐요. 네, 저도 32강. 32강에서 뭐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좀 더 32강에선 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2위로 가든 3위로 가든 1위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조별은 통과할 것 같은데 멕시코가 홈이라는 이점도 있어서 한국이 이런 멕시코 같은 팀한테 그동안 약해왔기 때문에 이 변수가 분명히 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위. 그래서 저도 뭐 2위든 3위든 조별리그는 통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승 1무 1패 이상은 할 것 같아요. 1승이 뭐 남아공 정도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무가 체코 그 정도. 근데 체코전 잘 치러야 됩니다. 승자승이기 때문에. 체코전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체코전 지고 가면 비상 그냥 비상 켜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부디 그러지 않길 바라고. 네, 부디 그러지 않길 바라며. 32강은 이제 가야 되는 또 전력을 가졌기 때문에 32강을 못 가면 완전한 실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강을 가야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최소예요. 32강. 아니 3위까지 가는데 그리고 운이 좋으면 3위까지 가는데 가야죠. 조편성도 쉬우니까 일단 32강이 최소고. 다만 이제 뭐 32강을 갔다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좀 1차 토너먼트를 돌파해야 좀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응원하고요. 저희 이제 또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6월 12일인가요? 네. 맞아요. 시작을 하는데 진짜 좀 이게 기대가 되는 두근거림보다는 약간 매맞기 전에 떨림? 그런 느낌이죠. 과연 어떨까? 네. 과연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 더 50%보단 큰 것 같아요. 현재의 마음은. 저도 기대보다는 두려움. 네. 두려움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남아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 팀 남아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핀파 랭킹 60입니다. 최고 성적은 이제 98년, 그다음에 2002년, 2010년에 조별 예선 기록이 다입니다. 그래서 10년은 아무래도 개최국 입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월드컵에 또 왔다고 봐야겠네요. 네, 뭐 자기들 이제 실력으로 월드컵에 온 건 24년 만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은 위고 브루스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은 21년부터 남아공 대표팀을 맡아서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있는데 월드컵 세 번째 최고령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73세로. 이번에 되게 나이 많으신 감독이 많아요. 네,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이 1위고 제가 알기로는 최고령 감독 1위시고 뒤에 말하겠지만 체코 감독이 2위예요. 그분도 나이가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3위. 여기 좀 많이 나이가 있으신 감독들이 굉장히 많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 쪽에서 좀 감독 커리어를 이어오신 분이고 그래서 벨기에 쪽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 쪽까지 쭉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당연히 월드컵에 진출시켰으니까 성과는 좋은데 이분은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갑자기 인종차별 논란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봉합이 어떻게 되긴 했는데 사실 이런 이슈가 좀 있는 분이라 과연 선수단과의 관계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드네요. 물론 이제 뭐 선수단 내에서는 성적은 좋아요. 벨기에 프로축구 올해 감독상을 4번 수상하셨고요. 17년 카메룬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시키셨고요. 23년 남아공을 이끌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3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또 컵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수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뭐 유로파보다는 확실히 뭐 자국 리그 선수나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리그 쪽, 혹은 이제 뭐 가끔 중동 쪽도 있고, 뭐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선수는 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걔 익숙한 선수를 뽑아보자면 라이포스터, 버닝에서 뛰는 공격수가 가장 좀 이름값으로는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유일한 프리미어 리거고 이번 시즌 27경기 3골 3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PK를 잘 차는 편인데 저번 경기 친선전에 PK를 날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선수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그의 주요 선수들, 뭐 마멜로디나 뭐 올랜도 파이러츠, 뭐 이런 선수, 이런 팀들의 소속 선수들이 좀 다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그나마 좀 해외파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메 오콘이라는 센터백이 있는데 포스터에 의해서 아마 두 번째로 네임된 선수로 하노버가 2부 리그에 있는데 주전 센터백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전력이 좋다고 볼 수는 절대 없고, 물론 이제 뭐 마멜로디 같은 팀이 이제 울산도 그 만나봤던 그렇죠.
크로에서 만났던 팀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솔직히 울산이 이제 무너졌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솔직히 우리 A 대표팀 전력에 비해서는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그다음에 조별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가장 좀 떨어지는 팀이지 않나. 네. A조에선. 뭐 다른 선수를 살펴보자면 로넨 윌리엄스라는 키퍼가 있는데 23년 남아공 네이션스컵 4강 진출 주역 골키퍼고, 자국 리설 활약으로 피파 어워드 골키퍼상 후보에도 능력 있는 선수고, 테보 모코에나라는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고 킥력이 장점이고요. 오스인 아폴리스라는 올랜도 윙어가 있는데 드리블 돌파에 능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남아공 리그 쪽 선수들이 주축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이 선수를 저희가 어떻게 자세히 알긴 좀 어렵고 직접적으로 좀 경기 들어가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보자면은 일단 남아공 리그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되게 팀들이 또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조직력은 뭐 좋지 않을까? 이거 뇌피셜입니다. 뭐 어떻게?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마멜로디라는 팀에서 8명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팀에서 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선발을 맞춰봤다는 건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선수들이 딱히 훈련을 하지 않아도 클럽 팀과 비슷한 훈련 정도가 돼 있다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공을 잡아도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 대충 아니까 그건 저는 순간적인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도 조직력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는 확실히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남아공 국가 자체가 고지대가 있어요. 맞아요. 요하네스버그는 좀 높은 지대죠. 제가 알기로. 뭐 당연히 선수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고지대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탑재는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 한국 예전에 이제 월드컵 왔던 선수들이 얘기를 했던 게 남아공에서 뛰면서 그런 고지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남아공 선수들은 그런 고지대 적응 훈련은 사실 지금도 이제 베이스 캠프를 2,000m 지점에 깔아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훈련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고지대 훈련 적응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더 고지대에 대한 이점을 자신의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고지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남아공도 고지대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반면 약점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뭐 일단 서두에는 전력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력이 약하죠. 네. A조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 이제 라일 폴스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럽 5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력이 객관적으로 봐도 낮은 팀인 건 사실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전술을 펼칠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거와는 별개로 어떻게 하든 좀 힘들긴 하다. 라는 점은 일단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3월에 파나마와 이제 2경기를 치렀는데 1무 1패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카라과와 경기를 했는데 비겼어요. 네. 니카라과가 그래도 상대적 약팀이거든요. 이게 131이라서 맞아요. 절대 비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슈팅을 22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좀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좋은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이 또다시 뒷받침이 되는데, 뭐 제가 눈으로 직접 봤던 거는 네이션스컵 때 조별리그가 마지막인데 정말 그때 눈 썩었거든요. 진짜 눈 썩었어서, 그래서 솔직히 좋게 평가하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최근 성적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아까 주포인 라일포스터를 소개를 했는데 이 선수도 소속만 벌리지 리그에서 3골 3도움이면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국 팀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라일포스터의 결정력인데 이런 점도 아쉽다는 점이 결국에는 남아공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알제리나 이런 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알제리는 그때 축구 보는 사람들은 대충 다 소속팀 보면은 브라임이 포르투? 이런 거 무시할 수 없는 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복병, 그러니까 1승 재물이라고 평가했던 팀들을 살펴보면 다 다크호스 팀이었는데 남아공은 좀 그에 비해서 좀 한참 떨어지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역대 상대들 중에 가장 약하지 않을까.
그 예전에 토고보다도 약간 더 약해. 거기는 토고는 아데바요로가 그나마 있었습니다. 아데바요로도 있었고 응. 쿠바자도 어제는 골을 넣고 했으니까 강한 팀이었는데 그에 비해서도 여기는 확실히 네임 밸류도 많이 떨어지고 최근 평가도 좋지 않다. 네, 니카라과는 비겼어요. 네, 저는 네. 잡지 못하면 참사. 네. 한국은 그래서 뭐 큰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팀들, 세 팀도 다 멕시코도 그런 그렇고 생각합니다. 체코도 그렇고 좀 1승 재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1승 들고. 재미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네. 전력이 사실이 그래요. 이거는 네. 이거는 1승 재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의 전력대로만 그냥 선수들의 기량만 좀 발휘하면은 문제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정확히 문제가 얘기하면. 없어야 되죠. 네. 그래서 결과 예상하면은 조별리그 통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네. 3패. 3패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죠. 네, 3패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 이 팀한테 무승부를 거두는 팀이 생긴다, 그 팀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비상이죠, 그러면. 네, 그 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체코나 한국이나 멕시코나 마찬가지로 이 팀한테 비기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축구를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팀들이 갑자기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남아공이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네. 여기서 라이징 스타나 나오면은. 근데 현재까지 흐름이 파나마 1무 1패, 니카라과의 무승부. 네, 쉽지 않습니다. 기대가 안 되는 네. 건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남아공 좀 정리했고요. 네. 진짜 마지막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체코고요. 피파 랭킹 41위입니다. 최고 성적은 이제 06년 조별 예선 진출이 다이고요. 뭐 체코 슬로바키아 그 분리 전에는 34년 그리고 62년에 준우승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나름 06 조별 예선 때 제가 알기로 피파 랭킹 2위까지 했나? 3위까지 했나? 그때 그 시절이죠. 그 레드베드, 노시스키, 로치스키, 레드베드, 얀 콜러 막 이런 선수들 있을 때 체우 있었겠죠. 체우 있었죠. 네. 그 시절인데 그때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기대를 좀 받았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죠. 조별 예선에서 떨어졌는데 기대에 비해서. 그래서 20년 만에 좀 돌아온 체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은 미로슬라프 코우베크란 감독이고 아까도 소개했듯이 월드컵에서 두 번째 최고령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진출할 딱 플레이오프에서 그 당시에는 1등이었는데 네, 아드보카트가 돌아오면서 아드보카트가 키라소는 다뤘죠? 네네. 예전에 키라소는 그 예전에 감독이 한번 갈렸다가 아드보카트 감독님이 돌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감독이 최고령이었는데 2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체코 쪽에서 좀 커리어를 이어오신 분이고 뭐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좀 아일랜드, 덴마크 뭐 이렇게 이기고 이제 올라왔던 게 가장 좋은 성과이지 않나 싶어요. 네, 체코리그 경험이 만든 감독이고 체코리그 올해 감독상 2024년에 수상을 하셨고 뭐 빅토리아 풀젠에서 체코 컵을 우승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고요. 명단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코바르시 골키퍼가 뭐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고 네, 이름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전으로. 네, 근데 저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라니까 이 선수의 저점을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 평가전에 나왔어요. 헛손질이었나? 그 어처구니 없게 놓쳐가지고 잘못 나와가지고 실점을 한 장면이 최근 평가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PSB에서는 또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키퍼가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서 월드컵에 진출을 시켰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로 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고저점이 있는 선수다. 네, 한국은 저점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그렇죠. 같다. 그래서 약간 아킨페프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 진짜 될 수 있거든요. 진짜 될 수 있다. 한번 이근호 선수처럼 슛 한번 때려봐. 네, 그냥 어처구니 없더라도 좀 슈팅을 때리거나 좀 때려봐라. 크로스를 붙이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제가 알기로 이 선수 중거리 약하거든요. 때려봐야 됩니다. 많이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비진에는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라고 이제 올브스에서 뛰는 주전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 미들 뭐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 아마 올브스에서도 백스리 맞아요. 일원으로 뛰었고 아마 여기서도 일원으로 좀 뛰지 않을까. 똑같이 백스리 쓰니까. 네. 킥력도 좋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이치. 역시나 이제 키가 커요. 뭐 다른 선수들도 크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로 넘어가면 일단 웨스트햄의 소체크. 이 선수가 가장 좀 체급이 높죠. 네, 언제나 공중볼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고 세트피스에서 한국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웨스트햄에서 보셨던 모습들을 다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윙백 부분에 이제
초팔 같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선수도 이제 뭐 주전급이라 하잖아요. 주전이죠. 네,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체코에서 아무도 안 다루는 가장 위협적인 선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체코가 좀 키 큰 선수들을 앞에 네. 놓고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윙백이 좀 중요하겠죠. 제가 호펜하임 결국 이게 분데스리가 파케를 하니까 호펜하임 경기를 보는데 네. 호펜하임 경기 보면 이 선수밖에 안 보여요. 이 선수가 공 다 뿌려주고 위에 올라가서 크로스 계속 올리고 수비하고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활동량 1위입니다. 오. 그러니까 저평가된 선수인데 그러니까 사실 웨스트햄 때 그런 좀 못하는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좀, 저평가를 받아서 그렇지. 이 선수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를 뭔가 풀어놓으면은 한국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 선수의 단점은 이제 뒷공간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아무리 선수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이 좀 많이 털리더라고요. 네. 그걸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자, 그래서 네. 초팔도 굉장히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공격수 쪽으로 가보면 사실 뭐 페드릭 시크. 시크. 확실히 좋죠. 좋은 선수고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항상 넣고 있는 선수고 네. 이 선수의 특징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데 골을 넣고 가요. 뭔가 경기 영향력 자체는 저는 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 선수가 골 넣는 곳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선수가 뭔가 공을 잡아서 연계를 잘한다 이런 느낌의 선수는 아닌데 득점 감각이 너무나도 좋고 특히 이제 크로스를 원터치로 받아서 넣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한국은 이 선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체코에서는 가장 체급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의 아담 홀로첵도 뭐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네. 빠른 스피드와 강한 킥력을 가진 공격수 겸 이선 자원이고 다만 이제 이번 이제 25-26 시즌을 부상으로 거의 한 시즌 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치핏이 변수지만 어쨌든 최근 평가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후보긴 한데 토마시 홀이라고 이 선수 2m 선수가 있어요. 2m 2cm인가? 양콜로. 네. 양콜로 시즌2인데 양콜로 버전 2예요. 네. 진짜 커요. 이 선수 진짜 커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그냥 2m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랑 비교해 보면 한 10cm 이상 크기 때문에 최근 평가전에서 골을 넣기도 했고 헤딩으로 교체로 나오면은 역시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나 우리가 경기를 전반에 잘 풀더라도 후반에 이 선수가 들어와서 변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는 파벨 슐츠라고 리옹의 선수가 있는데 득점력이 이번 시즌 좀 좋은 공격 겸 미드필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 포지션에 걸쳐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체코도 뭐 유럽 국가인 만큼 사실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좀 배치가 돼 있고 전력이 약한 팀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키가 진짜 커요. 맞아요. 키가 오히려 작은 선수를 찾는 게 더 빨라요. 여기 180대 후반으로 평균 신장이 월드컵 참가팀 중 상위권이고 세트피스나 공중볼 상황에서 너무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뭐 소우체크도 그렇고 시크도 그렇고 다 190 넘고 뭐 심지어 이제 호리 같은 2m 공격수도 있고. 크레이치 같은 수비수도 커요. 네, 크레이치 191인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슥 올려도 당할 수도 있어서 쓱 올려서 당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확실히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팀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분데스리가, 체코리그 이렇게 같은 리그에서 좀 뛰는 선수들이 많아서 아마 서로를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서로의 플레이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특히 이제 슬라비아 프라나 스파르타 프라 이런 팀에서 뽑힌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역시나 남아공과 비슷하게 조직력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확실히 시크 같은 선수들이 그래도 기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곳곳에 기량이 현재 이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배치돼 있다는 건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호펜하임도 이번 시즌 잘 나갔고 그리고 시크 자체도 레버쿠젠에서 골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폼이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 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 키가 큰 만큼 수비가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맞아요. 수비가 빠르지 않아서 그런 수비진의 뒷공간을 한국이 한번 잘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우책 같은 미드필더들도 뭐 그렇게 빠른 편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네. 느린 편에 속하니까 그래도 기동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좀 빠른 전개를 통해서 네. 좀 득점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쪽도 라인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선수들 스피드에 비해서 라인을 많이 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뒷공간 한번 때려 넣을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중원에서 좀 한 번 딱 네. 풀어 나오면은 뒷공간이 광활하게 열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늦게 진출해가지고 이 일정이 안 돼서 어떻게 고지대로 갈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늦게 진출하는 바람에 A매치 일정을 베이스 캠프도 늦게 신청했고 네. 그래서 고지대 적응 훈련이 안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지대가 다른 이제 세 팀들은 다 적응을 한 상태에서 혼자 좀 적응이 안 되면은 좀 의외로 체코가 가장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 고지대 변수가 크게 터지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경험했던 선수들도 고지대 훈련이 정말 큰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과거의 경험이 있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공기장에서 바로 적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는 흘러가고 있는 거고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일 전인가 뭐 하여튼 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고지대로 아마 이 점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딱 첫 타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네. 고지대 적응이 안 된 체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체코를 상대로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좀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나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약점. 개인적인 코바라시 잘 후벼 퍼봐라. 코바라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봤거든요. 정말 좀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저거를 잘 후벼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어요. 뭐 일단은 뭐 당장 과테말라전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네, 그런 점을 저는 잘 비벼봐야 되는 생각을 하고 중거리를 많이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코가 원래 킨스키가 있는데 네네. 킨스키가 부상을 달고 있어서 안 뽑았어요. 네. 킨스키가 어쨌든 토트넘이 이제 강등되냐 마나라는 위기에 있어서 그 경미한 부상은 달고 있었는데 그게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라 가지고 그거를 참고 월드컵을 포기를 하고 난 토트넘을 잔류시키겠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킨스키 안 뽑혔거든요. 한국한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코바르시가 당연히 고점이 높은 선수긴 한데 약점도 확실히 있는 만큼 좀 다른 팀들은 공략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 경기는 이제 친선전 코소보와 과테말라를 상대로 확실히 승리를 거뒀고 본인들의 그런 크로스에서의 강점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다만 과테말라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코바르시 그런 개인의 실수가 약간 아찔하긴 했거든요. 이거 그건 먹혔잖아요 결국에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점을 좀 잘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김페이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입장에서. 자, 마지막으로 그럼 체코 성적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을 2등이라고 말했으니 그리고 이 팀을 3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첫 경기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3등은 할 것 같은데 그냥 1승을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32강을 꼭 간다고는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갈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국과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자웅을 가를 팀이라고 봐요. 어쨌든 첫 경기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이 팀도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3등이 될 것 같다. 이 팀이. 그래서 좀 높이나 이런 것들에 확실한 강점이 있지만 확실한 또 약점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주변 팀들에서 상대하는 팀들에서 공략할 만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뭐 만약에 이제 32강에 가도 거기까지인 팀이 아닐까. 뭐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막 그렇게 강한 전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고 1차전 우리가 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러고 질 수도 있는데. 저는 1차전 뒤면 포기합니다. 1차전 지면 체코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체코 입장에서도 1차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네.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멕시코가 가장 전력이 강해 보이고 그 다음 한국, 그 다음 체코, 그 다음 남아공인데 첫 경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체코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경기니까 정말 첫 경기 뭐 화이팅 해야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심. 근데 충분히 이제 뭐 고지대 이슈도 있고 골키퍼 이슈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니까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길 바라는 게 제발 아니고. 한국이 1차전부터 정신을 차리길 좀 기도를 합니다. 이제 자꾸 3차전에만 차리지 말고 1차전을 놓치게 되면은 진짜 험난하기 때문에 3차전 되나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경우의 수 따지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A조까지 해서 월드컵 프리뷰 싹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정말 12개조 다 진짜 긴 여정이었는데 네. 월드컵 며칠 전인가요? 지금 한 4회 남았나? 4일 남았나요? 4일 남았나? 5일 남았나? 아무튼 5일 남았죠. 이제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월요일에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들 월드컵 또 이제 네이버 치지직에서 네. 화면과 함께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또 네이버 member십이 처음 가입하면 또 무료예요. 맞아, 한 달 무료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또 혜택이 있으니까. 사실 네이버 멤버십이 좀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좀 혜택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쇼핑을 어떻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돈을 써서 이게 이득은 아닌데 쇼핑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 가격이 맨날 나오거든요. 이번 달에 얼마 맞아요. 혜택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그 구독하는 값을 넘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싸게 사는 느낌인 경우도 있어서 웬만하면 월드컵 사는 기간에는 그래서 한 달 무료니까 만약에 한 달 무료니까 한국 경기만 볼 거다 해도 물론 이제 일반 화질로 이게 무료 되긴 하는데 그거 480p 정말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비추드리고요. 그거 웬만하면 한 달만이라도 하셔서 네. 좀 월드컵을 같이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한 달 안에 한 달 넘어가면은 한 달 넘어가면 한국에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됩니다. 4강 가는 거예요, 우리. 우리 4강 가는 건데 결제해야지. 결제해야죠. 그 정도면 해야죠. 그 정도면 해야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4K 화질이 안 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그건 뭐 방송사 문제니까 네이버 쪽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치지직 그라운드 빅부 채널에서 쭉 저희가 월드컵 함께 하니까요. 그라운드 빅부 채널 또 네이버 치지직에 오셔서 미리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경기들 최대한 저희가 많은 경기 다루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월드컵 라이브로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프리뷰 다 마쳐보고요. 월드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